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기 2000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국의 역사서 하면 정사를 25사라고 얘기합니다. 25사 또는 26사 또는 24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중국 역대 왕조의 정사로 인정되는 24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머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사마천의 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마천의 사기, 이 사기를 정리하고 해석한 책을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역대 역사서 24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자 유일한 통사가 바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고대부터 전근대 동아시아 역사의 틀을 만들어낸 책으로 손꼽히며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는 역사적 사실을 시간의 흐름대로 기술하는 편년체가 아니라 각 사건과 인물을 개별적으로 따로 기술하는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된 최초의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목차에 보시면 기전체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기전체하고 편년체가 있습니다. 크게. 편년체는 연, 월, 일별로 사실을 서술하는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얘기하고요. 기전체는 본기,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정사체를 얘기합니다. 삼국사기, 고려사, 동사 등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마천 사기는 본기 12편, 표 10편, 서 8편, 세가 30편, 열전 70편으로 모두 13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자 수도 52만 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본기하고 세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환단고기를 보면 대부분 고구려 국본기, 사만관경 본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본기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세가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태백일사 사만관경 본기에 보면 마한세가 들어보셨죠? 번한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세가는 천자가 아니라 부단군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한세가, 그리고 번한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만관경 본기에는 마한세가, 번한세가가 있는데 진한세가는 없죠. 왜냐하면 진한은 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한 본기를 단군세기로서 따로 미리 이렇게 내셨기 때문에 여기서 태백일사에서는 이 마한세가와 그 다음에 번한세가 나온다는 거죠. 이 사마천 사기가 있는데요. 이 사마천 사기에 주석본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대 주석을 삼가주석이라고 합니다. 사기집회, 사기세근, 사기정의라고 하는데, 사기집회는 배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배우로 보면 배일집이라고 있잖아요. 암기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마세근은 사마정, 시읒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기정의는 장수절, 지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인의 사기집회, 그 다음에 사마정의 사기세근, 그리고 장수절의 사기정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책 속에 그 주석이 이렇게 빨간 표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수십 종의 주석서 중에서 대표적인 주석서가 바로 이 세 가지다. 그래서 사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삼가주석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사기 연구실이 있는데요. 이 신주사기라고 하는 책을 2020년에 펴내게 됩니다. 지금 9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주사기는 새로 주석을 달았다. 실제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삼가주석을 전부 다 번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의 어떤 주체적인 해석 있잖아요. 그걸 새로 달았다라고 해서 신주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맨 위에 보면은 세계 최초의 삼가주석을 완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사실 사기 2000년의 비밀과 함께 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주사기의 첫 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인데 오제본기라고 합니다. 이 오제본기를 한 권만이라도 구입을 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제본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기 2000년의 비밀에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기 2000년의 비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덕일 지음이라고 되어 있고
사마천이 만든 중국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이 중국사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창작했다, 또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기 2000년의 비밀 또한 그동안 중국 최고의 역사서로 인정받아온 사기에서 한족의 정통 계보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살피고 그 과정에서 사마천의 숨은 의도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오제 앞에 사망이 있었다고 여겼는데 사마천이 사망을 수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주석을 단 사람들, 뭐 사마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황보밀, 여러 사람들이 사망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그 삭제한 것에 문제는 있지만 그 이유까지 파고들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사망이 누구인지, 사망의 민족 귀속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중국사의 시조부터 한나라 때까지의 천하사를 서술하는 것이 목표였던 사마천은 왜 사망을 삭제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그 가장 큰 어떤 의문이라고 할까요? 어떤 메시지는 사마천은 왜 사망을 삭제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1장 기전체 역사서의 탄생, 역사서의 형식, 사마천의 큰 고민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은 중국 고대사는 동이족의 역사다라고, 3장은 오제를 찾아서, 그리고 4장은 하은주 3대 시조들, 그리고 5장은 사기 세가의 세계라고 해서 동이족의 관점에서, 우리 한국인의 어떤 뿌리 조상의 관점에서 이 사마천 사기를 다시 보고 그거를 해설, 또 주관을 가지고 해설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로 열고 뭐 26 뭐 이렇게 숫자를 써놨거든요. 그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보시고 나중에 한번 제가 PPT는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의 역사는 만들어진 것이다. 화하족의 중국 민족사를 탄생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화와 하화족이 나오거든요. 하화족.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화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화족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한족의 별칭은 하화라고 하기도 하고 화하, 비슷한가요, 발음이? 예. 한족의 별칭, 중국 고대 3대 왕조의 하에 빛날 화자를 붙인 말이다. 그리고 또 제하라고 해서 주나라 때 자신들의 족속을 제하, 모든 하라 부르며 동이족과 구별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의 한족들은 하나라에서 하를 따고, 이 화는 어디서 왔냐면 화산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거기가 이제 그 부분이 시안시, 서안시 오른쪽에 화산이 있습니다. 그 오악 중에서 서쪽의 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산에서 화를 따서 자신들을 하화족이라고 지칭했지만 하나라 때는 화의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라 때는 화의 개념이 없었다. 화의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용례는 진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 주족들은 자기들이 사는 하락 지구를 천하의 중심으로 자부하면서 중의 개념으로 차용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중국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락지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는 황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락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낙양을 얘기합니다. 락은 낙양.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흐르고 있고 그것이 꺾이는 부분에서 바로 낙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주나라 사람들이 천하지중이라고 해서, 천하의 중심이라고 해서 중국이라는 개념이 거기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나라 때부터 자신들을 중국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나라의 지도를 보면 주족들은 온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중원의 중심으로 만든 후에 하락지구를 중국으로 인식하면서 화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주나라 때부터 중국의 개념이 생겨나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화이관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정착했음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사마천이 조물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이 중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그랬잖아요. 조물주다, 그렇게도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뭐 항우를 본기에 놓고 공자를 공자세가에 넣는 것 때문이 아니라 실체가 없었던, 한족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실체가 없었던 한족을 만들고 그 한족들의 중국사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든 한족들의 천하사가 바로 사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감이 이상하게 들리네요, 마지막에. 자, 사기는 동이족의 역사를 한족 즉 하화족의 역사로 바꾼 대표적인 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마천은 왜 사망을 지웠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마천은 무엇을 숨기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오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망을 지운 거죠. 사망을 지웠는데요, 실제로 이 사망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천황, 지황, 태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삼황에 대해서는 빼고 복희신농으로 이어지는 부분의 어떤 사망을 정리를 해보면, 이 사망은 복희신농은 고정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서 제왕세기 복희신농 황제, 그리고 사기 세근에서 보면 복희신농 여와, 그리고 상서대전 풍속통이 등에서는 복희신농 수인, 그리고 복희신농 추균, 복희신농 공공이라고 해서 복희와 신농은 바꿀 수 없는 그 불변의 어떤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황제 여와 수인 추균 공공이라고 하는 이 부분, 마지막 세 번째 자리는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한 것일까? 아니면은 왜 각기 다르게 생각하는 것일까?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보겠지만 원래 사망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보는데, 그 고정된 것을 왜곡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도 들어가고 저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덕일의 신주사기에서는 사망의 시작이 태오복희씨이기 때문에 사망부터 사기를 기술하면 한족의 중국사가 아니라 동이족의 중국사가 되기 때문에 사망을 삭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오복희씨는 동이족임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이 사망지수, 사망의 머리는 바로 태오복희씨인데요, 중국 역대 제왕록에 보면 동이족이라고 나오죠. 동이족이라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고대 동이족이다. 태오복희의 성은 풍이며 고대 동이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산현 같은 경우에도 태오복희 씨가 동이족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공인되어 온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양 중국사에는 복희 씨는 고대 동이족의 이름난 수령으로 태호라고 부르기도 했고 성은 풍으로 전한다. 150년간 재위했고 진에서 죽고 회양성 북쪽 삼리 지점에서 장사 지냈다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박물관에 가보면 태호라고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이족적 수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이족의 수령이라고 하는 거죠. The leader of 동이 트라이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동성 남부 임기시에 보면 동이문화박물관을 세웠어요. 2014년에 세웠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여기서 편찬한 도설동이라고 하는 뭐 도록 같은 거죠. 동이영웅이라는 항목에서 네 군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태오복희 씨, 소호금천 씨, 치우, 그리고 순, 이렇게 네 명을 세우고 있는데, 보시면 이 동이문화박물관을 들어갈 때 보면은 맨 왼쪽에 태오복희 씨, 그리고 그 옆에 소호금천 씨, 그리고 그 건너편에 치우천왕, 그리고 제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박물관에서 동상까지 세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확정인 거죠. 태오복희 씨는 동이족이다 라고 중국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1조에 보면 사망의 첫 번째 복희는 동이족이다. 이게 소제목도 타이틀도 이렇게 달았죠. 사망의 첫 번째 복희는 동이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건 잘 모르죠. 구체적인 건 환단고기를 통해서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5700년 전 배달국의 5대 환웅인 태의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들이요, 성은 풍씨요, 이름은 방아이며 호는 태호요, 크게 밝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희 씨가 바로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운 거죠. 사마천이 이렇게 복희를 삭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천은 이 태오복희 씨를 다루지 않고 오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태오복희 씨를 삭제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태오복희 씨의 성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풍씨 성인데요, 태오복희 씨의 성은 풍이다, 고대 동이족이다. 그리고 춘추자전 주를 보면 두의 주 태오복희 씨 풍성지조,
풍성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하 9년제에 이르기를 복주 경릉 현성은 본래 옛 풍성으로 옛 풍국 즉 풍씨의 나라였다. 풍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풍국. 이 풍씨가 지역을 씨로 한 것은 삼분이란 책에는 풍으로 인해 생겨났기 때문에 풍씨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풍산에서 살게 되어서 성을 풍씨라고 하였다. 또는 배달동방 구이족 가운데 풍이족 출신이기 때문에 풍씨라고 하였다. 이건 거꾸로라고 봅니다. 태오보키 씨가 먼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의 후예를 자처하는 분들이 이제 풍이족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 보면 신시발리에 발길이라는 선이 있었다. 그는 태오와 함께 동문수학한 사람이다. 그는 이미 도를 깨우친 사람으로 방저와 풍산을 오가며 백성들에게 명성과 영화를 얻었다라고 해서 풍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사략 언해라고 합니다. 언해는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풍성 이립이라고 나옵니다. 개풍성 이립. 그러니까 염제 신농씨는 강성이요 인신 우두이니 개풍성 이립이다. 풍성을 계승했다. 풍씨 성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강씨라고 하는 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고금 성씨 사전에 보면 신농은 강수에서 살았다. 성이 되는 원인이 되었다. 염제는 강수에서 태어났다. 이것으로 성을 삼았다. 신농이 강수에 살면서 이로써 성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씨를 계승해서 강씨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45쪽에 보면 황제 이전에 신농씨의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오제본계는 황제부터를 다루지만 신농씨가 쇠약하여 라고 하는 구절로 이렇게 첫 문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농씨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농씨의 세상을 언급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신농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이제 지워 나가긴 했지만요. 그래서 사망에는 이 복희 신농씨가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염제 신농씨는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염제는 소전지자다. 이제 환단고기를 제외하고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회남자나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염제는 소전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백일사 사망강경 본기에는 웅시족에서 갈려나간 후손 중에 소전이 있었다. 안부련 환웅 말기에 소전이 명을 받고 강수에서 군병을 감독했다. 이 소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태백일사에는 소전이 안부련 환웅에게 명을 받고 그 강수에서 군병을 감독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부련 환웅의 명을 받는 분이다. 그런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웅시족에서 갈려나갔다. 그래서 소전은 고시씨의 반계 자손이며 웅시족 출신이다. 소전은 안부련 환웅의 신하이자 유흥국의 군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환단고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농은 소전씨 아들이고 소전은 소호와 함께 모두 고시씨의 반계 자손이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염제 신농씨는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아마 정경희 교수가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요. 강수에 안착한 소전씨에게서 난 아들이 신농씨이다. 후대의 중국 기록에 신농씨가 우두인신의 모습으로 묘사가 된 것은 그가 환웅의 우가 고시씨의 후예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씨의 후손이라고 하는 환단고기의 어떤 기록을 보고서 추정을 하는 거죠. 환웅의 우가 고시씨의 후예였기 때문에 우두인신으로 이렇게 모습을 나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농씨의 후손으로 강태공이 54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강태공은 당연히 동이지사 여시춘추에 보면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또 사기 제태공세가 이 뒷부분에 있는데요. 동해상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해상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공망 여상은 동해 바닷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주에 보면 여시춘추에는 동해의 땅이라고, 이 동해 바닷가라고 하는 것이 동해의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동해란 산동반도 동쪽의 바다, 즉 우리의 서해를 뜻한다. 이는 전국시대 때 산동반도 북쪽의 땅을 동이족의 땅으로 여겼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태공이 있고요. 또 문왕 강태공의 보필로 주나라를 건국한 문왕과 무왕도 동이족 출신이다. 문왕의 성 역시 여자의 여자를 부수로 쓴다는 점에서 동이족이다.
이렇게 이덕일 교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왕의 성씨가 성희, 여자 여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여자 여자를 부수로 쓴다는 점에서 동의족이다라고 해서 우리 성씨에는 여자 여자 부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막 50페이지쯤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공, 강상이 동의족이라면,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명확한 강태공이 동의족이라는 것이 명확하니까요. 동의족이라면 그 시조인 신농씨 역시 동의족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의원에 가면 신농씨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뿔이 있거나 얼굴이 일그러진 모습이 일반적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농유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방 사진을 보면 신농유업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실제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제 강태공 사당을 찾았죠. 산동성에 있는 강태공 사당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방명록을 적으면서 선조의 높은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었던 그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마천은 태호복희 씨와 염제 신농 씨, 그러니까 사망을 삭제했으니까요. 태호복희 씨와 염제 신농 씨를 삭제했다. 사망부터 인정하면 동이족에서 시작하는 역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희 신농 씨를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황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이제 복희, 신농, 황제를 사망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 황제를 오제의 첫 머리로서 가져가서 이제 황제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중국사를 오제본기로 시작했다. 사망본기는 아예 없애고 오제본기로 시작해서 1대 황제, 2대 제전욱, 그리고 3대 제곡, 그리고 4대 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순이죠. 제요, 그 다음에 5대 제순 순서로 오제를 기록했다. 중국사의 시작을 연 첫 번째 군주가 바로 황제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이 설정한 오제 및 하운주 시조 계보도를 갖다가 이렇게 도표로서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사마천이 설정한 오제 및 하운주 시조 계보도는 전 세계 최초로 작성한 계보도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환단고기 역주본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먼저 나왔죠. 황제, 전욱, 곡, 요, 순의 오제는 이게 보시면 제가 이제 노란 표시를 했는데요. 1번 황제, 2번 제전욱, 그 다음에 3번 제곡, 그 다음에 4번 제요, 그 다음에 제순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라의 시조 6번 우, 그 다음에 7번 설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은나라의 시조죠. 그래서 황제, 전욱, 곡, 요, 순의 오제는 물론 하은주 3대의 시조가 모두 동이족이라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다. 순을 동이족이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 동이족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위에 제전욱, 전욱 고향도 동이족이 되겠죠. 그 위로 올라가서 황제까지 황제도 동이족이구나. 이 시조의 어떤 계보도만 보더라도 사실 모두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그런 계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단고기 역주본에 도표가 하나 있잖아요. 그 도표에 큰 도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황제 헌원 부분에서부터 이제 잘랐는데요. 그걸 가져와 보면 거의 비슷하죠. 이제 제왕세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기 제왕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황제 헌원이 있고요. 우측에. 그다음에 황제 헌원의 아들이 소호금천씨, 그다음에 창의가 있다. 소호금천씨 이름이 이제 현효잖아요. 그래서 현효가 있고 창의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계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망은 있다. 실제로 사망이 있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석을 단 그 주석들에서 전부 사망은 원래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기록은 복희신농 황제, 복희신농 여와, 복희신농 수인, 복희신농 추균 또는 복희신농 공공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오제분기로 갈지언정. 그래서 이 여기에 주석을 단 사마정, 사기 세근이죠. 사마정은 사마천이 사망을 삭제한 것을 끝내 납득하지 못하고 사마천의 오제본기 앞에 자신이 수집한 사망본기를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세근은 사망본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사망본기를 서술하고 그리고 오제 앞에 복희여와 신농 사망이 있었는데 사마천이 누락시켰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기세근에는 사망본기가 있고 복희신농 여와가 사망으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서대전 풍속통이 황폐편에 인용된 예위 한문가 이런 곳에는 복희신농 그리고 수인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림을 찾아보니까 수인 씨를 사망으로 놓은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인 씨, 복희 씨, 그다음에 신농 씨, 그리고 이제 황제부터 이렇게 쭉 시작되는데요. 수인 씨 같은 경우에 태백일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밀기를 인용해 가지고요. 복희는 신시에 출생하여 우사직책을 세습하였다. 후에 청구 낙랑을 지나 진 땅에 이주하여 수인 유소와 함께 서쪽 땅에서 나라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태호 복희 씨께서 나라를 세울 때 수인 씨와 유소 씨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만 비기에 보면 복희께서 서쪽 변방의 봉함을 받아 직책에 정성을 다하시니 무기를 쓰지 않고도 그 지역 백성이 감화되어 따랐다. 수인 씨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저희 중국 문헌에서는 수인 씨가 바로 태호 복희 씨의 아버지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다 대자로 나옵니다. 대신하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대신하여라는 뜻인데, 수인 씨를 대신하여 영토밖까지 호령하였다, 이렇게 대신하여라고 하는 그 한자가 나오는데 그거를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중국 문헌들이 있습니다. 수인 씨를 대신하여서 영토밖까지 호령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절의 사기 정의에는 제왕세기 손 씨가 주석한 계본, 계본이라고 하는 건 세 본인데, 옛날에 그 당태종 이세민 있었잖아요. 세 자를 너무 흔한 한자를 써가지고 많은 걸 바꿔야 했습니다. 원래는 세 본으로, 지금은 세 본이라고 합니다. 손 씨가 주석한 세 본에는 모두 복희 신농 황제를 사망으로 삼고, 그 다음에 소호가 들어갑니다. 소호, 고양, 고신, 당, 요를 오제로 삼았다라고 해서 황제를 앞으로 해서 사망이 되니까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누구냐면 원래는 소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절의 사기 정의에는 바로 이렇게 사망으로 삼고 소호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보면 어느 기념관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황제 헌원 넣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누가 있냐면 소호가 있습니다. 소호 금천씨라고 이렇게 써 있죠. 소호 금천씨부터 오제가 시작된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사마천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이렇게 되면 삼항도 동이족으로 시작하고 소호는 동이족이 또 명확하니까, 아니 이제 오제도 동이족으로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 되니까 황제를 오제로 어떻게 보면 끌어내려서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사마천의 사기나 세본, 대대례, 초주, 응소 뭐 이런 부분에서는 사망을 서술을 안 하고 황제 전후 곡 요순으로 이렇게 오제로 시작을 하는데, 공항국, 황보밀, 손씨 등은 복희 신농 황제가 있었고 소호가 있고 전후 곡 요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각기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마천 사기로 보면 복희 신농이 빠진 거고, 빼버린 거고, 그다음에 소호를 빼버린 거예요. 소호를 빼버렸다. 그리고 이제 오제, 황제 전후, 곡 요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사마천은 사망을 삭제했다. 태호 복희 씨, 염제, 신농 씨를 포함한 그런 사망을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마천은 오제에서 소호를 삭제했다. 소호를 삭제하고 황제로 시작하는 역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이족을 배제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동북공정 중에서 뭐 가칭 동이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이공정. 이덕일 교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중국이 대놓고 동이족 역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인정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국내 주류 강단 사학자들이 동이는 우리와 무관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이는 우리와 무관하다, 동이족. 뭐 사학자는 아니지만 소설가 이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동부 해안에 살았던 동이족, 산동동이라고 하죠. 산동에 살았던 동이족은 한민족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고대 중국인들이 자기들 외에 동쪽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명칭으로 발전했고, 일본까지 포함한 여러 민족들을 동이족이라 불렀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에 또 뿌리가 되는 송호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조선 영역 지도가 있어요. 이걸 보고서 2001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조선 영역 지도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그것보다 더 넓게 특히 산동 일대를 포괄하여 동이족의 분포 지역을 표기하면서 동이족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70만 이상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이족이 우리 조상이라고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송호정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주장을 수차례 했고 결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국사 교과서의 고조선 지도를 보면 예전에 저는 왼쪽에 있는 걸로 배웠거든요. 이 지도도 잘못되어 있지만 여기는 동이족의 분포 지역이라고 해서 연두색이 이렇게 다 있어요. 산동 지역까지. 그래서 동이족의 분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이족이 우리라는 건데 라고 하면서 송호정 교수를 이하 학계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저 테두리가 사라졌어요. 사라진 현재 국사 교과서의 고조선 지도는 한반도 남한을 진국이라고 하고 그 위쪽에 고조선이라고 하고 그 고조선에는 요하문명이나 이 지역은 완전히 포함되지 않은 축소된 고조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력범이다, 영토도 아니고 세력범이다, 문화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이족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국내 주류학계에서 우리는 동이족과 무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 학계가 오케이, 동이는 우리 조상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3쪽에 보면 동이 문화까지 하하 문화로 끌어들이는 역사 공정이다. 이때 핵심 논리는 동이 문화가 주나라 때 하화 문화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동이 문화는 하화 문명의 중요한 발원지 중 하나라면서 동이 문화를 하화 문화로 편입시키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한국의 대학 사학과 여러 역사 관련 국가 기관을 장악한 이른바 강단 사학자들이 애써 자국사의 시간과 공간을 축소하는 것을 보고서 자신감을 얻은 덕분으로 보인다. 한국의 강단 사학자들이 동이 문화를 한민족의 문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중국 문화로 편입시켜도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이 문화 박물관을 만들었죠. 2014년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이 동이 문화 이렇게 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산동성 남부 임기시에 동이문화 박물관을 크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셨던 태호복희시, 소호금천시, 치우천왕 그리고 요순의 순 이렇게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대표 모델로 이렇게 세웠죠. 아니라는 거죠. 동이의 영웅이다 이분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역사학의 조물주로서 사기 오제본기에서 지웠던 태호와 소호가 동이 영웅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그래도 중국은 자신 있다 이런 겁니다. 자신 있다. 우리들이 이제 감싸 안을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우리 학계가 동이족이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동이문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이제 뒤집어지는 날에 우리가 역사혁명을 해서 역사 강복을 해서 동이는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이 알았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동이문화 기념관은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하는 그런 관광지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동이에 대한 인정을 지금 중국 학계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사망 오제는 전부 다 배달 동이족인데 실제로 1958년 대약진 운동 때 황제 헌원과 소금천의 묘가 동이족이라는 이유로 파헤쳐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황제 헌원도 동이족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신화의 인물 속에서 역사상의 실존 인물로 만들어 고위 관료들이 몰려가 제사를 올리며 중화민족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뭐냐면은 염황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기 오제본기에 따르면 신농씨는 동쪽으로 세력을 넓히려다가 판천에서 황제와 싸워 패했다. 그 후 황제와 합작하여 치우를 물리친 다음 부락을 이끌고 황하유역으로 진출하여 오랫동안 생활하여 종족을 키웠다. 염제 신농씨와 황제가 맺은 부락영맹은 화하족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고 화하족은 그 뒤 다시 한족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한족의 후손을 염황자손이라 부른다. 굉장히 이상하죠. 사기 오제본기를 잘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황제와 염제가 합작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이상하죠. 이 역사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와 염제가 합작하여 치우를 물리쳤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불악 연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염황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황제 염제 결맹이라고 써 있잖아요. 황염 결맹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맺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관념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다소 침체되다가 1970년 후반에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광말약이 중국 사고에서 화하족은 염황의 자손이다라고 서술하면서 뿌리찾기 열풍에 다시금 불을 지피게 됐다.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는 염황 자손이라는 용어가 다량으로 유통되어서 보편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년 동안 만든 게 하남성 정주시의 염황 이제 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인물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국 하남성 정주에서 이렇게 보면은 20년에 걸친 작업 끝에 2007년에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교포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해외 염황자손 배조대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염황자손이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 교민들이 염황자손이라고 실제로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조대전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의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농시와 헌원이 연맹을 맺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농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농국이라고 하는데 8세까지 이어졌고 8세까지 황제가 있었고 530년, 520년도 얘기하는데요. 520년에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부련 환웅 때 이때 그 신농시가 있었잖아요. 염제 신농시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해서 갈고 환웅이 있습니다. 10대 갈고 환웅 때가 있는데요. 사만비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갈고 환웅께서 신농의 나라와 국경을 정하시니 공상의 동쪽이 우리 땅으로 귀속되었다. 신농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와 국경을 정해서 이 박달국, 우리 배달국의 국경을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농국, 박달국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상의 동쪽은 박달국, 그리고 공상은 신농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농국은 8대 안부련 환웅 때부터 해서 14대 치우천왕 때까지 있었다,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시면은 이때를 전부 다 염제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대 염제, 2대 염제, 3대 염제. 그러니까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죠. 염제 신농시가 있고 그다음에 2대는 제임, 제승, 제명, 제직, 제리, 제애, 제유 또는 제유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 지역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활동했던 곳에 다 이제 염제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염제능인지 이렇게 모를 수 있는 그런 만큼 염제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농시는 허목의 기원에 보면 신농시가 8세 530년간 천하를 다스린 뒤에 헌원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신농시하고 헌원시가 연맹을 맺은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19사략, 18사략, 19사략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제승, 제임, 제백, 그 제례, 제이, 제유 하니 강성은 범 8세에 520년이다라고 합니다. 520년 여기서는. 그래서 그 8대가 누구냐면 바로 염제 유망입니다. 제유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도표를 조금 고쳤습니다. 도표 이쪽 황제헌원이 너무 위로 올라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고쳐봤는데요. 자, 고시씨가 있고 고시씨의 후손 소전씨가 있고 그리고 염제 신농씨가 있습니다. 염제 신농씨 소전의 아들이 염제 신농씨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공손씨의 조상이다.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염제 신농씨의 신농국에서 유망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황제 헌원의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염제도 소전지자 이렇게 나오고요. 황제도 소전지자 이렇게 나와요. 사기 오제 본계 보면 오제 본기로 시작하는데 맨 첫 구절이 뭐냐면 염제자 소전지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전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소전의 아들은 염제 신농이에요. 저 아래쪽에 먼 자손이 바로 황제 헌원입니다. 그래서 태백에서 신시 본기를 보면 신농은 소전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황제 헌원은 소전에서 갈라진 파로 공손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짐승을 잘 기르지 못해 헌구에 귀양 가서 살았는데
헌원의 족속이 모두 그 후손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전지 별파, 소전에 갈라진 파에 공손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10대까지 쭉 내려가서 거기에 헌원의 족속이 황제 헌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몽은 단군 지자다.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군의 자손이라는 거지 단군의 아들이 주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은 이상하게 단군의 아들이 주몽인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우리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주몽은 단군 지자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뭐냐면 주몽은 단군의 먼 자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황제는 소전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전의 먼 자손이라는 뜻이지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오제본기에 보면 황제자, 소전지자, 그리고 뭐 성은 공손이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헌원시대, 헌원지시에 신농시의 세상이 쇠약해져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신농시의 세상이 쇠약해졌다는 이 신농시의 세상은 바로 신농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유망시죠. 유망입니다. 제유망, 제유. 그의 세상이 쇠약해져서 제후들이 서로 침략해서 죽이고 백성들에 포악했지만 신농시는 정벌하지 못했다. 이에 헌원시가 방패와 창을 쓰는 방법을 익혀서 천자에게 조회하지 않고 공물을 바치지 않는 자들을 정벌하니 제후들이 다 와서 복종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주석이 그래서 딱 달리잖아요. 바로 달립니다. 사기 세근에서 신농시의 세상이 쇠퇴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신농시 후대의 자손이 자손의 도덕이 쇠퇴하고 엷어졌다는 뜻이다. 염제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반고가 말한 참노란 인물이며 이게 유망입니다. 황보밀이 말한 제유망이라는 인물이다라고 해서 사기 세근에서 주석을 명확하게 달았습니다. 이거는 유망이지 신농시가 아니다. 헷갈리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사기 오제본기를 맥락적으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맥락으로 본다면은 이거 유망시잖아요. 다시 번역을 하면 유망의 세상이 쇠약해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뭐와 비슷하냐면요.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망의 정치력이 쇠약해지자 치우천왕께서 군사를 일으켜 출정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로산의 쇠를 캐어서 칼과 갑옷과 창과 큰 활과 호시를 많이 제작하셨다. 1년 사이에 9제후의 땅을 함락시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사기 오제본기와 태백에서 신시본기를 보시면요. 뭐만 다릅니까? 네, 황제 헌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 외국 사람을 써서 죄송한데요. 치우천왕이 한 일을 황제 헌원이 한 일로 바꿔치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페이스 오프라고 하는 영화인데 보면은 황제 헌원을 치우천왕으로 뒤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유망의 정치력이 쇠약해지자 치우천왕이 나왔는데 유망의 세력이 쇠약해지자 헌원씨가 나와요. 그 다음에 창과 틀과 활 이런 걸 제작하셨다라고 했는데 헌원씨가 방패와 창을 쓰는 방법을 익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후들을 복종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9제후의 땅을 함락시켰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치우천왕이 한 일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이거 치우천왕이 한 일을 갖다가 헌원씨로 완전히 황제 헌원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그런 작업을 사마천이 했겠죠. 예. 그래서 치우천왕의 재위 초기 신농국이 8대 유망에 이르러 쇠퇴의 길을 걷자 치우천왕께서 서방으로 출정하여 지금의 산동성, 강소성, 안희성을 배달의 영토로 흡수하셨다라고 하는 결과죠. 근데 황제 헌원, 자 그래서 황제 헌원은 뭐냐면은 아까 보셨듯이 사기 오제본기의 첫머리에 황제자 소전지자라고 하는 것은 황제는 소전의 아주 먼 500년 지난 그런 후손이다. 성은 공손, 이름은 헌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흥국 군주의 자손이 맞죠. 유흥국 군주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황제 헌원의 관직은 운사다. 춘추자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석자, 황제씨, 이운기. 그래서 옛적에 황제씨는 구름으로써 관명을 기록하였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로 백관과 사장을 모두 운자로 이름하였다. 이거 운사라고 나오잖아요. 운사이, 위운사, 이 운명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복희씨 같은 경우에도 밀기에 보면 태백일사 신시봉기에서 밀기와 대변경을 인용을 하는데요. 복희는 신시에서 태어나 우사의 자리를 세습했다라고 이렇게 동시에 두 사서에서 명확하게 우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해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황제가 응룡에게 명령해 치우를 공격하게 했다. 치우가 풍백과 우사를 불러서 따르게 하니 큰 바람이 일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치우가 풍백과 우사를 불러서 따르게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환국 배달국의 어떤 조직도, 신시 배달의 조직도를 보시면 풍백과 우사를 불러 따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산해경의 말은 뭐냐면은 치우천왕이 천자라는 얘기죠. 치우천왕이 환웅천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대 환웅천왕이 있고, 그리고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부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산해경에 보면 풍백과 우사를 불러 따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가 환웅천왕이기 때문이다, 치우천왕이기 때문이다. 사기집회 응소가 치우는 옛 천자라고 말했다는 기록과도 상통합니다. 그러면은 풍백과 우사만 불렀다는 이 산해경의 말은 뭐냐면은 운사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운사는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사는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그 기록이 맞다라는 겁니다. 풍백과 우사만을 부른 것은 운사는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리적인 추정이죠. 그래서 옛적의 황제씨는 구름으로서 관명, 그리고 운사의 운명, 운사였다는 겁니다. 운사, 신하였다라는 거죠. 그가 이제 뭐 황족이든 뭐가 됐든 그 황족도 풍백, 우사, 운사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테오복희씨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테오복희씨가 우사를 맡았다는 건 그 황족도 바로 우사, 운사를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이제 쭉 그 황제 헌원과 치우천왕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결국 치우장난이다, 황제 장난인 것을 치우장난으로 바꿨죠. 그래서 치우장난, 치우가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고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사마천 사기에는요, 황제는 제후들의 군사를 징발해서 탕록에들에서 치우와 싸워 마침내 치우를 잡아 죽였다, 금살치우라고 합니다. 제후들이 모두 헌원을 천자로 받들어 신동씨를 대신하게 하니 이분이 황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치우 장난, 치우가 난을 일으켰다, 금살치우라고 하는데 황제가 바로 난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황제가 난을 일으켰고, 그리고 사로잡았다, 황제를 사로잡아서 신하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러한 어떤 문헌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갖다가 바꿨으리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쪽에 보시면 사마천은 중국사의 시작을 이 황제로 하는데, 황제가 치우와 대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치우를 이긴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은 중국사의 시작을 황제와 치우의 대결로서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라는 쪽으로 왜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염제신농은 황제 헌원과 연맹을 맺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염제신농 500년 뒤에 황제 헌원이 등장한다. 황제 헌원의 때는 염제신농국의 마지막 8대 왕인 유망의 시기다. 게다가 유망과 헌원이 연맹을 맺은 적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싸웠냐? 유망에게 소호가 있었잖아요. 그 유망국에 거기에 보면은 소호가 있었습니다. 함께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치우와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갈로산이 나오고 옹호산이 나오고 다시 군사를 정비하여 몸소 거느리고 양수로 출진하여 빠르게 공상이 바로 식농국의 도읍이잖아요. 공상까지 진격하셨다. 당시 공상은 지금의 진류로 유망의 도읍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에 치우천왕이 12제후의 나라를 모두 병합할 때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니 서토의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하여 도망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이때 유망이 소호로 하여금 막아 싸우게 하였다. 신농국의 유망이 뭐냐면 소호로 하여금 막아 싸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에 치우천왕께서 예가와 옹호창을 휘두르며 소호와 크게 싸웠습니다. 큰 안개를 일으켜 적의 장수와 병졸로 하여금 혼미하여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니 소호가 대패하였습니다. 소호가 대패하여 황급히 공상으로 들어가 그 수도로 들어간 거죠. 유망과 함께 달아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규원사화에도 보면 똑같이 나오죠. 치우천왕군은 양수를 건너 공상으로 진격했다. 공상은 지금의 진류로 유망이 도읍으로 삼았던 곳이다. 공상에서는 소호가 군사를 이끌고 대항하여 왔는데
치우천왕이 안개를 크게 일으키고 옹호창을 휘둘러 소호를 공격하니 소호는 허겁지겁 탕록을 바라보고 달아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우천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어 천하를 태평하게 할 것을 맹세하여 고하시고 다시 진군하여 탕록을 포위에 압박하여 일거에 멸망시키셨다. 이때는 뭐냐면 신농국의 유망가의 싸움입니다. 유망가의 싸움. 이때에 이 신농국이 이제 멸망하려는 찰나에 이때 공손 헌원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초창민의 우두머리였다. 치우천왕께서 공상에 입성하여 새로운 정치를 크게 펴신다는 소식을 듣고 감히 스스로 천자가 되려는 뜻을 품고, 천자가 아니었던 얘기죠, 병마를 일으켜 치우천왕과 승부를 겨루려 하였다. 천왕께서 항복한 장수 소호, 그러니까 이제 이때 소호는 치우천왕과 싸웠는데 여기에서 대패를 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항복을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치우천왕이 뭔가 이렇게 뭐 설득도 하고 감화를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지금 일으켜보자 뭐 이런 설득을 했겠죠. 항복한 장수 소호를 먼저 보내 탕록을 포위하여 멸하려 하실 때 헌원이 오히려 항복하지 않고 감히 수많은 전쟁에 나섰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호는 소호 금천씨로 추정이 됩니다. 소호 금천씨라고 보는데요, 소호는 공상을 도읍으로 한 신농국 유망국의 장수였다가 항복을 해서 치우천왕의 장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소호는 그 신농국이었다가 치우천왕의 장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호와 치우천왕이 이렇게 합세를 협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뭐냐 황제 헌원이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황제가 치우와 맞바꿨습니다. 지금 다 맞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치우 맞바꾸게 되니까 이 자리에 소호와 황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신농국이니까 염제로 한 거죠. 염제. 소호는 장수이니까 장수가 아니라 그때 황제였던 염제와 같이 협력을 했다라는 식으로 바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내용을 환단고기와 사마천의 사기 오제본기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치우와 황제를 지금까지 다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은 이 신농국과 황제가 협력을 했다. 그게 뭐 불악연맹이 됐던 뭐 결의 동맹이 되었던 어쨌든 이걸 해가지고 치우천왕과 싸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이 이야기에서 소호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호는 동이족이라서 사라진 그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 이야기를 치우천왕과 황제헌원의 이야기를 바꿔치기를 해서 염제가 나서게 된다면은 소호는 빠지게 되죠. 그래서 소호가 삭제가 되었다라고 또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호 금천씨와 공손 헌원이 싸웠기 때문에, 아니 소호 금천씨하고 그 서로가 전투를 하잖아요. 전투를 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됩니까? 제왕세계는 뭐라고 나오냐면 소호는 황제 헌원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황제 헌원의 아들 현효가 소호 금천이다, 첫째 아들이고 두 번째가 창이다라고 하는 이 도표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호는 황제 헌원의 아들이 아닌 거죠. 아니면은 폐륜을 저지르는 그런 아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황제 헌원과 싸우게 되잖아요. 서로 싸우게 됩니다. 치우천왕의 밑에 있지만, 그래서 소호는 황제 헌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중국 문헌에 나와 있는 그 기준으로 되는 그 도표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단고기 규원사에 의하면 소호는 신농국 유망 밑에 있었던 장수였으나 치우천왕과 공상에서 전투를 벌였다가 탕록에 가서 항복하였다. 이후 황제 헌원이 치우천왕에게 전쟁을 걸어오자 먼저 나가서 싸운 장수가 바로 소호입니다. 그러므로 소호는 헌원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소호는 어떻게 황제의 아들로 왜곡되었는가? 대만학자 서량지는 소호는 황제족이 아니다라고 이제 명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호는 청이란 자는 황제 아들 청량을 말한다라고만 말했을 뿐인데, 어떤 책에서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후인들이 이를 그대로 답습하여서 이제 와서 소호는 황제와 혈통관계가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황제족과는 눈꼽만치도 혈연관계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소호족이죠. 소호족은 황제족과는 눈꼽만치도 혈연관계가 전혀 없다. 그들은 이이지 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족의 학자와 사가들이 정통주의라는 색안경을 쓰고 그들의 지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이 기여한 것마저 송두리째 없애버렸던 것이다 라고 해서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덕일 교수님은 이 책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책에서는요, 현효와 청양은 곧 소호라고 말했다. 황보밀보다 조금 이른 시기의 학자인 송충도 현효와 청양이 소호라고 말했다. 황제의 맏아들이 소호인데 사마천은 왜 소호라는 알려진 이름 대신 알려지지 않은 현효나 청양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그러니까 사마천은 소호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현효 또는 청양이라고 썼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호를 지우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합리적인 의심이죠. 소호는 그때나 지금이나 학자들은 다 인정하듯 동이족이기 때문이다. 사마천은 잘 알려진 소호 대신 알려지지 않은 현효, 청양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주장을 하셨는데 환단고기를 보면 이것도 이제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마천이 설정한 오제 및 하운주 시조 계보도에서 보면 황제의 첫째 아들이 소호다. 황제의 첫째 아들이 소호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천은 어찌되었든 소호를 삭제했습니다. 소호 금천씨죠. 동이족의 수령이라고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호씨는 전설시대 오제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인물이다. 태호에 이어 일어난 동이족의 수령이다. 중국 인물사전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바이두 백과사전에 보면 맨 위에는 소호는 화하인문시조라고 이렇게 나오죠. 화하인문시조라고 나오면서도 그 본문 내용에 가서는 동이불학의 수령이다, 동이불학의 수령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하는 거죠. 사실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동이불학의 수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송호수 교수도 소호씨는 동이에요, 동이 지인이라고 나옵니다. 소호 금천씨가 전부 동이족이라는 것을 중국 사람 자기네 손에 의해서 밝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호는 어느 계열이냐? 이건 태백일사 신시복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농은 소전의 아들이며 소호와 함께 고시씨의 반계지류다 라고 해서 고시씨의 반계지류라고 하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소호는 새로 관직명을 삼았고 소호가 즉위하자 봉황이 날아들었고 이로 인해 소호는 새로서 법도를 정하고 이를 관직명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천자문에 보면 소호는 새로서 벼슬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조관이라고 하고요. 고대 중국의 동이족은 새를 숭배했다. 소호의 부족도 동일한 새 토템 신앙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동이족은 원시 형태의 봉황 문화를 탄생시켰고 소호의 재위 기간 봉황 문화의 전성기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책은 봉조씨, 현조씨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새 이름으로 직책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동이문화 박물관 입구에도 소호 금천씨를 명확하게 동이족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소호는 지조족이고 이것이 상나라의 현조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령성 평강지구의 출토 금동 양식을 보면 웅족과 호족 그리고 그 위에 새 토템족으로 표현된 바로 환웅천왕의 어떤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환웅천왕의 환족의 그 토템이 바로 삼조고 이런 새 토템이라는 거죠. 그것이 소호 금천씨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그 삼황 오제라고 했을 때 오제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이제 오행에 맞춘 거죠. 오행에 맞췄는데 새들의 왕, 황제의 아들, 동이의 수령, 오행 중 금을 관장한다라고 해서 토생금으로 해서 황제에서 바로 소호가 나와야 된다. 소호가 나와야 된다. 이걸 많은 또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제 본계에는 금 지역의 책임자로 인정되는 백제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사마천 사기에는 소호를 지웠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오제 본계 오제는 그 선정 기준에 객관적인 타당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이게 문치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서량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 한대 오행 상생가들이 잔머리를 굴렸다라고 해서 그렇게 배합을 시켜가지고 동이족의 선조를 억지로 끌어다가 얼토당토하게 황제의 자손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소호를 얘기하는 거죠. 황제의 자손으로 만들어 버렸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억지로 갖다 붙여서 소호를 가리켜 청량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오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삼황 오제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다고 보입니다. 원래 삼신 오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거를 중원에서 이렇게 모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삼황과 오제를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원래 오제는 무엇이냐? 태백일사 삼신 오제 본기에 고려 8강기 오제서를 인용해서 보면은 오제는 청제, 적제, 황제, 백제, 흑제가 있는데 그 보좌에 계신 분이 환웅, 복희, 그리고 단군 왕검, 치유,
그리고 환인 천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제와 지금 사망 오제의 오제는 비교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앙에 단군왕검이 있었던 이러한 어떤 오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김 씨는 3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소호금천 씨의 후예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요, 신라 사람들은 스스로 소호금천 씨의 후예임으로 성을 김씨라고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대당고 김씨 부인 묘지명, 이거는 이제 중원에 있죠. 소호금천 신라 김씨의 뿌리를 중국 전설에 나오는 소호금천씨에서 시작하여 흉노족 출신의 한나라 투후 김일제에서 찾고 있는 대표적인 금성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태상천자 때 나라가 편안했는데 그 적장자께서 가문을 여셨는데 호가 소호금천씨이시니 곧 우리 가문이 씨를 받은 세조이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먼 조상의 이름은 또 김일제다, 투후에 봉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관이라고 하는, 이제 또 가야도 보면 김씨잖아요. 근데 가야는 이제 처음에는 가야라고 했다가 나중에 금관가야가 금관국으로 바꾸게 되죠. 금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게 금관이라고 하는 건 그냥 뚜렷하게 보면 아, 이거 머리에 쓰는 금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자가 다르잖아요. 관리할 때 관자입니다. 그래서 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소호금천 씨의 어떤 후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관은 소호금천, 그다음에 금관국은 소호금천이거나 소호금천의 후예겠죠. 금에 해당되는. 그래서 금관국이라는 국명 자체가 소호금천 씨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다. 왜냐하면은 염제 신농씨를 또 화관이라고 합니다. 신라 문무왕릉비에 보면은 아신라 해서 아신라의 영적인 근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화관지후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염제신농시에서 이어지는 그런 어떤 화제라고 하잖아요. 염제라고 하면 불 두 개를 쓰잖아요. 화제 또는 염제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 염제신농시의 어떤 후예 신라 문무왕릉비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 이 화관과 금관이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어떤 견해입니다. 견해.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라인들은 스스로 소호금천 씨의 후예임으로 성을 김씨라고 한다고 하였고 유신비에 또한 유신비에는 뭐라고 되냐면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이다라고 했습니다. 헌원의 후예가 나와요. 소호의 자손인데 헌원의 후예다라고 합니다. 김유신 비문의 수로왕과 김유신에 대해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후손이다라고 쓴 것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황제 헌원과 소호금천 씨가 모두 동이족이기 때문이다. 이덕일 교수님은 이렇게 이제 책에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황제 헌원과 소호금천 씨가 모두 동이족이기 때문에 그의 후예라고 하면은 그게 맞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황제의 아들이 소호가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은 소호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단 하나의 그 김유신 비문에만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모든 뭐 다른 비문이나 또는 문헌에 나와 있는 거는 소호금천 씨의 후손만 나와요. 근데 김유신 비문에는 헌원의 후예요가 덧붙여집니다. 그건 뭐냐면 소호의 아버지가 헌원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덧붙인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헌원의 후예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지만 소호금천 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 포인트를 맞춰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살치우의 왜곡.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마천 사기에서 금살치우의 왜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왜곡인가. 동북아 역사 5대 조작극에 맨 처음에 들어가는데 이 왜곡에서부터 모든 왜곡이 시작되었다. 거기서 뭐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전쟁까지 모든 왜곡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라고 했는데요. 중국 역사의 시조인 헌원을 천자로 만들고 동북아의 주도권자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헌원이 천자가 되면 중국은 그 출발부터 천자의 나라가 된다. 중국을 원래부터 동북아의 패권자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사마천은 금살치유가 필요했던 것이다라고 그 이덕일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망을 없애버리고 황제 헌원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 역사를 왜곡해서 그 헌원이 천자이고 그리고 치유를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왜곡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을 자행하면서 치유천왕을 빼버렸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모든 동이족을
수용하겠다. 그래서 중화 3조라고 해가지고 1992년에 중국 역사학자 임창하는 처음으로 이 2500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치유의 명예를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서 3조 문화를 제안하고 처음으로 치유를 중화민족의 인본주의 조상으로 삼았다. 임창하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중화인문 3조상이 세워지게 되고 그 핵심이 중화 3조당입니다. 그래서 황제 헌원 그리고 염황지손이라고 했다가 염황치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염황자손이라고 하는 중국은 인식하고 있고요. 염황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부분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제 2014년에 동이문화박물관을 건설하면서 치우천왕도 이렇게 동이족 맞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조상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중국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양날의 검이다. 우리가 잘하면 그 동이족의 어떤 문화, 우리의 원형 문화를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무리 말씀을 사기 2000년 비밀의 머리말의 마지막 말로 대신할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선 세대의 노력 덕분에 어느덧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그 정신세계까지 성장했는지는 의문이다.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 시절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식민사학의 미망에 빠져 헤매다 보니 정신세계는 오히려 후퇴한 듯한 느낌이 든다. 이제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성장한 외형 못지않게 내면 세계를 풍부하게 해야 될 때다. 그 시작은 우리의 원뿌리를 찾는 것, 곧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찾는 데서 시작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의 원뿌리를 찾고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찾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신주 사기라든지 사기 2000년의 비밀만 봐도 이걸 봐도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 태고 시절에 상고 시절에 사망오제라고 하는 중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왜곡해놨던 이 역사를 봐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치우천왕 그리고 황제 헌원 그리고 소금천씨까지 모든 그 사망오제의 역사를 이 환단고기 역주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책들과 함께 우리가 환단고기와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